안녕하세요. 드라마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 얘기 같은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이기도 하죠. 나이 50이면 반평생을 산 거라지만 어찌 보면 제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 말뜻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병원 의사였고 남편은 제약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에 오는 날이 많았는데요. 얼마나 자주 왔으면 정신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쁜 레지던트 3년 차인 제 눈에도 띌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날이 당직이어서 당직 근무를 서고 오전에 퇴근을 하는데 밖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가뜩이나 피곤한 몸에 비까지 내리니까 피곤이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충 가방을 뒤적여 우산을 찾아 우산을 폈는데 제 앞에 그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옷까지 홀딱 젖어가며 약품 박스를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안쓰러운 마음에 얼른 달려가 우산을 씌워주었네요. 그 사람은 그런 제가 고마웠던지 깜짝 놀라며 답례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 병원 레지던트 선생님이시죠? 퇴근길이셨던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선생님 오프일 때 식사 한번 대접해도 될까요? 네, 좋죠. 대신 한 방 말고 2번 사세요. 그런데 저 레지던트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번에 급히 달려가시다가 본관에서 넘어지셨잖아요. 그때 박간호사님한테 물어봐서 알았어요. 아하, 그때요. 그때 보기 흉했죠? 아니요. 항상 바쁘게 다니시는 모습이 제 눈에는 예뻐 보이던걸요. 아, 정말요? 좋게 봐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오프 때 말고 오늘 밥 사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요? 네. 레지던트는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전 어제 당직을 서서 마침 오늘 시간이 있거든요. 잘 됐네요. 마침 저도 오늘 여기가 마지막 병원인데 잘 됐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뜻밖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청춘 남녀가 눈이 맞으니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이 참 잘 맞았던 저희 두 사람은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레지던트 마지막 과정을 밟고 있을 때라 너무 바빠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일할 때가 많았는데 얼굴 한 번 더 보러 왔다는 핑계를 대며 제 식사를 알뜰하게 챙겨줄 만큼 자상한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을 봐오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생각해도 되겠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제가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날이었습니다. 합격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데 제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나지막히 부르더군요. 남자친구였어요. 지영아, 난 네가 합격할 줄 알았어. 이제 넌 환자에게 빛이 될 의사가 됐지만 나는 너에게 빛이 될 남편이 될게. 나랑 결혼해주겠니? 아니, 민석 씨. 수줍게 반지를 내밀며 제게 청혼하는 그 사람에게 감동하고 말았죠. 남자친구의 청혼과 함께 저는 이 남자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네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싹싹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름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지영 씨랑 만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나는 지영이 아빠고 옆에는 지영이 엄마예요. 에이, 엄마 아빠 언제까지 우리 세워둘 거예요. 인사는 이쯤 하고 좀 들어갈게요. 어머 얘 좀 봐.
벌써부터 자기 남자 챙기느라 극성이네. 그래, 어서 들어와서 여기 좀 앉아요.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지영이한테 이야긴 많이 들었는데 듣기보다 더 훤칠하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영이한테 듣기론 약품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던데 우리 지영이가 요번에 전문의도 됐으니까 정말 잘 됐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영이가 엄청 열심히 한 걸 다 봤거든요. 한 번에 합격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자네도 약사 시험 한 번에 합격했나? 우리 지영이 남자친구면 당연히 한 번에 합격했겠지. 허허허. 네? 약사 시험이요? 그게 무슨... 뭐?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 씨는 약사가 아닌데? 뭐? 이 약사가 아니라고? 의학 관련된 일을 한다면서? 아, 그럼 약사가 아니고 뭐야? 약사가 아니라 제약회사 다니고 있어. 뭐라고? 제약회사? 그거 병원에 약 팔러 다니는 거 아니야? 지영이 아빠 어쩜 좋아. 약사가 아니래잖아. 아니 그럼 지영이 너 평범한 직장인이랑 결혼하겠다는 거냐? 제가 민석 씨를 약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상연했는데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약사인 줄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약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에 다니는 판매 영업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반대는 정말 말 못하게 심했습니다. 그 후 민석 씨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열고자 저희 집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고 저희 집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어요. 저도 부모님에게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저를 위해주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설득했지만 한번 다친 부모님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더군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애달픈 저희 두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기라도 했을까요? 저는 아직 결혼허락을 받지 못한 우리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겨버렸으니 이제 친정부모님도 더 이상의 반대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니? 아, 지영 아빠, 빨리 좀 와봐요. 얘가 미쳤나봐. 지영이 이것이 임신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지영이 너 정말이냐? 네가 진짜 임신을 한 거야? 네, 맞아요. 이거 제 뱃속에 있는 아이 초음파 사진이에요.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셔도 소용없다고요. 지영아, 이건 정말 아니다. 당장 일어서 엄마랑 당장 병원 가보자. 그 아이 지워야 해. 앞길 창창한 네가 왜 벌써 애를 지워야 되는데? 너 분명히 그놈 때문에 네 인생 망칠 거라고.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제 인생 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유, 이 미친 것아. 너야말로 정신 좀 차려. 저에게 아이가 생겼는데도 부모님의 반대는 수그러들지가 않더라고요. 두 분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귀한 의사 딸이 좀 더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가길 바랬던 거였겠죠. 하지만 결혼은 집안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부모님과 나를 세우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 배가 점점 불러오자 물러서지 않았던 친정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더군요. 어느 날 새벽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부모님의 대화 소리를 듣고 저는 눈물을 말칵 쏟고 말았죠. 여보, 그래도 우리 지영이가 소중한 생명을 가졌잖아.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야. 당신 기억나? 우리도 10년 만에 어렵게 지영이를 얻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잖아.
이 사위놈이 우리 맘에 안 들어도 별 수 있겠어. 이제 우리도 그만하고 지영이 결혼 허락합시다. 친정부모님은 결국 저희 두 사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겨우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죠.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두 사람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더라고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자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고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아들 재롱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예쁜 아들을 키우며 단란하게 살았어요. 젖먹이 아들이 부쩍 자라서 막 뛰어다닐 무렵이었죠. 남편이 저와 아들을 무작정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도착한 낯선 장소에는 오래된 2층짜리의 작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더니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엄아, 여기 마당도 있고 1층에는 상가도 있고 엄청 좋지? 네, 좋기는 한데 여긴 누구 집이에요? 누구 집이긴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우리 집이지. 2층은 당신 병원으로 꾸밀 생각이야. 당신 누구보다 병원 일 좋아했었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당신이 늘 마음이 쓰였어. 이제 민호도 3살이나 됐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일 해도 돼. 아니, 그럼 이 건물이 저희 거라는 거예요? 나야 너무 좋지만 당신이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랑 나머지는 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지.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다 갚을 거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니 여보. 남편은 저 몰래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오래된 2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런 큰 결정을 의논 없이 불쑥 저지른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전세살이를 끝내고 우리 집에 갖게 된 것도 좋았고 제 개인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집이 딱 그랬죠. 남편은 낡은 집을 손수 고치고 닦으면서 저희 새 보금자리에 애정을 쏟았습니다. 지엄아 어때? 새 것처럼 고쳐졌지? 민호야, 이제 이 마당에서 아빠랑 공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러자. 알았지 아들? 와, 우리 민호 진짜 좋겠다. 그런데 어째 민호랑 저보다 당신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걸요? 그럼 좋지. 은행 대출이 있긴 하지만 당신 하고 싶었던 병원 일도 할 수 있게 됐고 민호랑도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 당신은 안 좋아? 저도 정말 좋아요. 병원 개원은 정말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렇게 우리 민호도 보면서 저희 집 건물에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사실 전문의 따고 나서 제 병원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한테 무척 고마워요. 남편이 선물해준 건물에다 제 이름을 건 병원 간판도 걸었고 새 식구가 단란하게 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정겨운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제잘제잘 이야기도 하고 빨갛게 익은 감도 따먹었던 그 시절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기억이죠. 어느덧 아들은 7살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아이가 꼭 가고 싶어 했던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아들의 7살 생일을 특별하게 보낼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는 아이에게 생일 선물과 함께 우리 가족의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정말 기뻐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행복이 너무 컸던 걸까요? 그곳에서 저희 가족의 불행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돌이켜보면 수많은 후회가 됩니다. 그때 놀이공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았더라면 이 후회를 남은 평생 반복하게 될 줄은 그때는 차마 몰랐네요. 그날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놀이공원에는 유독 더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죠. 그런데 아이가 어디서 공룡풍선을 든 사람을 보더니 막 뛰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저희 부부는 아이를 쫓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뒤엉켜 빨리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들은 시야에서 사라지더군요. 저와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진 것만 같았죠. 한참을 찾아도 아이가 보이질 않자 저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과 놀이공원 관계자들이 하루 종일 수색했지만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며칠 동안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가 없어진 지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왜 수사하지 않냐고요. 멀쩡했던 7살짜리 애가 없어졌다니까요.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실종아동 접수된 게 없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다려주세요. 새로운 소식이 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남편이 점점 더 무심해지는 형사를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형사님, 이건 유괴예요. 틀림없어요. 저희가 언제까지 유괴범 전화를 집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유괴범을 경찰이 잡아야지 무슨 경찰이 이래요. 저희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에 대해 의구심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끝내 이번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유괴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군요. 하지만 경찰은 수사도 없이 무작정 기다려보자고만 했네요. 평범하던 저희 일상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후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병원을 운영하던 저는 거의 반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을 놓고 다녔고 제약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새벽에 택배 일을 하며 낮에는 아이를 찾는 전단지를 돌리며 지냈습니다. 가끔 전단지를 보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짜거나 오인전화였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대로 아이를 찾지 못하게 될까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만 했네요. 저는 두려움이 극치를 달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놀이공원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럼 제 남편은 제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는 듯 저를 찾아 놀이공원으로 달려왔죠. 여보, 여기 왜 또 와 있어? 우리 민호는 어디 있는데? 추워, 가자. 이제 그만 들어가자. 싫어, 안 갈 거야. 난 여기 있을 거야. 민호가 여기서 우리 찾고 있으면 어떡해? 여보, 벌써 2년째야. 민호는 여기 오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저희가 실랑이를 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놀이공원 관계자가 나타나 저희를 제지합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곤욕을 치러야 했죠. 여기 자꾸 와서 소란 피우시면 저희도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무 애나 붙잡고 보이나이라고 그러시고 말이에요. 사정은 안 됐지만 자꾸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찾는 일에만 몰두하고 지내다 보니 저희 집 형편도 꽤 어려워졌어요. 여보, 오늘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기로 했어. 부동산? 설마 집을 내놨어요? 왜 우리 집을 내놔요? 우리 민호가 찾아와서 엄마랑 아빠랑 이 집에 없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이제 돈이 없다고.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 돈 없으면 민호는 어떻게 찾을 거고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2년이야. 2년을 내 찾는 데만 몰두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지금 당신 모습이 어떤지 한번 봐. 당신은 이게 사람 사는 걸로 보여? 그래도 나한테 의논은 했어야죠. 그럼 애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요? 우리 민호는 어딘가에서 벌벌 떨고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사냐고요. 여보, 제발 우리도 이제 좀 살자. 남편이 절 붙잡고 호소를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찾는 데만 열중하는 동안 집안 사정은 말 못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견디다 못한 남편은 집을 팔자고 했고, 하지만 전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저희 아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제 설득 끝에 남편도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든 집은 지키면서 버텨보자고 하더군요. 아이를 잃었던 상실감을 전부 덜어낼 순 없었지만 애쓰는 남편을 봐서라도 힘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닫았던 병원문도 열고 그동안 돌보지 못한 살림도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민호를 봤다는 연락이 아니겠어요? 전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아들을 봤다는 집 앞 어디쯤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은 돈을 노린 사기였고 저희 부부는 또 한 번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아야만 했네요. 여보 어떡해요? 이번에는 진짜 우리 민호가 맞다고 해서 왔는데 또 가짜였어. 우리 민호 정말 못 찾으면 어떡해요?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이제 우리도 민호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언제까지 당신이 울고불며 힘들어할 순 없잖아. 전단지에 있는 사진이랑 정말 닮은 아이를 봤다는 연락이었어요. 저희 아이 등에 큰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애도 등에 점이 있다는 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죠. 하지만 이번에도 돈만 노렸던 사기라니. 저는 겨우 붙잡아뒀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꼈네요. 그런데 얼마 뒤 제가 아들을 보내줘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를 찾아 지방에 다녀오고 난 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차에 저를 태우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더군요. 도착해보니 작은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길 왜 온 거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묵묵히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묵묵히 걷던 남편이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정신이 멍했어요. 왜 이런 곳에 제 아들의 이름이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왜 우리 민호랑 똑같은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여기 잠들어 있는 애가 우리 아들 민호가 맞아.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게 우리 민호라뇨. 실은 얼마 전 경찰한테서 우리 민호 또래의 아이가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었어.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형태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경찰에서 나랑 사체와 유전자를 대조해보니까 우리 민호가 맞는 걸로 나왔어.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요. 우리 민호가 죽어서 제게 돌아오다뇨.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은 우리 민호랑 비슷한 애만 봐도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잖아. 내가 어떻게 애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 나도 시간이 필요했어. 미안해. 여보,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내가 민호를 봤어야 하는데. 민호야, 엄마 왔어. 늦게 와서 미안해. 남편은 경찰한테 연락을 받고 제가 충격받을까봐 저 모르게 혼자서 아이를 확인하고 화장까지 한 뒤 납골당에 안치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라고 아프지 않았을까요? 저 때문에 이 힘든 일을 혼자서 짊어진 남편을 생각하니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젠 아들을 놓아줘야 할 때가 된 것이었죠. 저는 저희 부부에게 돌아온 아들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는 괜찮아. 이제 우리 민호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이렇게 돌아왔잖아.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민호 보내주자. 그래야 민호가 편히 가지. 제가 오래 붙잡고 있으면
우리 민호, 엄마 걱정 때문에 편히 못 가겠죠? 이제 보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 그게 맞아. 그 대신 우리 민호는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 민호가 생각나면 보러 오자. 전 그렇게 아들을 가슴에 묻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가벼워질 린 없겠죠. 하지만 늘 제 곁에서 절 지켜주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기운을 차리기 위해 애를 썼네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민호가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쯤 지나니까 어느덧 제 일상은 제자리에 돌아와 있더군요. 그날은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날이었어요. 병원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집 밖에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학생이 쓰러져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냄새도 나고 꼬질꼬질한 게 꼭 노숙자 같더라고요. 저는 하필 저희 집 앞에 쓰러진 게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대로 두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잠에서 깨면 알아서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거지아이를 보자마자 제 아들이 살아있으면 꼭 저만한 나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죽은 아들 생각이 나니까 그 남자아이가 눈에 밟혀서 저대로 두고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애가 밥이라도 사 먹게 얼마라도 지어줄까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깨웠어요. 그런데 그 애는 도통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는 잠이 든 게 아니라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아이는 얼마나 삐쩍 말랐는지 제가 손쉽게 부축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딱 보기에도 영양실조 같아 보이더군요. 저는 링거를 놔주고 아이가 정신을 차리길 기다렸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집에 누워있는 그 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는 누구야? 아, 이건 또 무슨 냄새고. 아니, 실은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려는데 얘가 우리 집 앞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뭐? 아니, 그럼 119에 신고를 하지. 그렇다고 아무나 막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해.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민호가 생각나서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아, 당신도 참. 일단 대충 몸부터 닦이고 옷부터 갈아입혀야겠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젖은 수건이랑 내 옷이라도 좀 가지고 와봐. 알겠어요. 그럼 당신이 좀 챙겨줘요. 전 나가 있을게요. 그런데 여보, 이 애 말이야. 이 아이 등에도 민호랑 같은 부위에 점이 있네. 네?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남편은 아이의 옷을 갈아입혀주다가 점을 발견하고 제게 신기하다는 듯 말해주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쓰이더라니 우리 민호랑 같은 부위에 점까지 했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아이가 신경이 쓰였고 밤새 눈을 떼지 않고 돌봐주었어요. 그렇게 반나절 좀 지났을까요? 아이를 눕혀뒀던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주변이 낯선지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얘, 너 이제서야 정신이 좀 드니? 너 한참이나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만 있었어. 애가 정신을 차리자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더니 그 애가 절 보며 눈을 커다랗게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엉뚱한 말을 뱉더라고요. 엄마? 엄마? 엄마 맞죠? 뭐라고? 아,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라니. 난 네가 우리 집 앞에 쓰러져 있어서 도와준 사람이지 네 엄마가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엄마 맞아요. 엄마, 제가 아들이에요. 엄마 아들이 맞다고요. 저는 이 집 들어오는 골목에 있는 감나무도 다 기억하고 우리 집도 저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어디지? 제가 입고 있었던 옷 어디 있어요?
예, 도와준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못 써. 이상한 말은 그만하고 솔직히 말해봐. 너 어디서 온 누구니? 어쩌다가 그렇게 쓰러져 있었던 거야? 그때 남편이 소란스럽던 방으로 들어와서는 아이가 찾던 옷을 챙겨와서 내밀더군요. 저희 부부는 애가 무엇을 하라는 건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바지 안쪽에는 마치 뭔가를 숨겨놓으려는 듯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 애는 바지 안쪽에 붙은 테이프를 다 떼어내곤 뭔가를 꺼내 제게 내밀더군요. 그건 바로 제가 아들의 생일에 선물로 해준 목걸이였습니다.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죠. 저희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쿵쾅대는 가슴을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예, 너 우리 민호를 만난 적이 있는 거니? 이걸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아줌마한테 빨리 말 좀 해줘. 엄마, 제가 민호라고요. 이 사진 속에 엄마랑 아빠 그리고 저 맞잖아요. 엄마가 생일 선물로 준 이 목걸이를 뺏길까봐 그동안 꼭꼭 숨겨서 가지고 있었는데 왜 안 믿어주는 거예요? 얘야, 일단 물이라도 마시고 좀 진정해봐.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해주겠니? 네가 민호라는 걸 아저씨랑 아줌마는 좀처럼 믿기가 힘들단다. 과거에 너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 근데 뺏기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니? 누구한테 목걸이 뺏긴단 거야? 여보, 저 목걸이는 제가 선물한 우리 가족 목걸이가 맞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 목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보, 나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도 아이는 자신이 제 아들이라며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어요. 엄마가 이 목걸이를 우리 가족 사랑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줬었잖아요. 저한테 준 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죠. 제가 바로 민호라고요. 김민호. 말도 안 돼. 우리 민호는 하늘나라에 있어. 넌 대체 어디서 온 누구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몰라 우리 가족에 들어있는 목걸이를 보면서 버텼어요. 도망치다가 걸려서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드디어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서 집에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의 호소 속에서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여보, 일단 진정 좀 해봐.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 얘기 먼저 들어야 돼. 중요한 이야기야. 저는 사실 아이의 등에서 민호와 같은 부위에 점이 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혹시나 저 아이가 우리 민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아들에게 선물한 목걸이를 내밀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심정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가짜든 진짜든 제 아들 민호가 맞다고 믿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엄청난 말을 고백하더라고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건데요? 당신은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정말 이제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고요. 여보, 진정하고 내 말 먼저 들어봐. 그러니까 10년 전에 말이야. 내가 우리 민호 죽었다고 했잖아. 실은 그게 거짓말이었어. 실은 나도 민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 속여서 미안해. 뭐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데요?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 당신도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했잖아. 그 모습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고 나도 너무 지쳐서 그랬어. 그때는 그 방법이 최선인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여보.
저 아이,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민호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얘기 들어보자, 남편이 제게 한 말은 배신감마저 들 만큼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애를 잊게 하기 위해서 가짜로 죽음을 위장하고 가짜 납골당까지 마련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결국 결론은 우리 아들 민호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얘야, 아줌마랑 아저씨하고 다시 얘기할 수 있겠니? 네. 근데 저요, 배가 너무 고파요, 엄마. 아, 그렇겠구나. 미안. 내가 얼른 밥 차려줄게. 저는 급하게 밥상을 차려서 아이에게 내왔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아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앙상한 팔로 수저질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숟가락을 맨손으로 잡은 것까지 저희 아들과 꼭 닮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애가 우리 애가 맞다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꼭 밥을 처음 본 사람처럼 먹는구나. 맛있니? 네, 그럼요. 지금까지는 하얀 쌀밥을 먹으려면 일을 잘해야지만 먹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일? 일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대체 누가 너 같은 어린애한테 일을 시켰단 말이야? 벙커 대장이요. 벙커 대장이 저희한테 일을 시키고 일을 잘 못하면 굶기고 때려요. 그래서 진짜 죽은 애도 있어요. 벙커 대장? 도대체 벙커 대장은 뭐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해봐. 엄마랑 아빠랑 놀이공원 갔던 날이요. 그날부터였어요. 공룡풍선 아저씨가 따라오면 공룡풍선을 사주고 엄마랑 아빠한테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벙커에 살게 되었어요. 놀이공원? 여보, 놀이공원이래요. 그래, 그 놀이공원. 놀이공원에서부터 기억나는 게 있으면 더 얘기해봐. 아무래도 어려서 기억이 또렷하진 않을 테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렴. 회전목마요. 제가 회전목마 타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생일날 놀이공원에 갔었어요. 아이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애를 잃어버렸던 순간을 아이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제 아들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너무 어릴 적에 잃어버려서 훌쩍 커버린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찬찬히 살펴보니 애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벅찬 마음을 애써 억누르고 아이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회전목마 말고 더 기억나는 건 없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거고 왜 쓰러져 있었던 거니? 지금은 좀 변하긴 했지만 우리 동네 집 골목에 있는 감나무, 엄마 병원 간판 이름까지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잊지 않고 있어야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는 10년 전부터 쭉 모르는 아이들이랑 어울려 살았다고 하더군요. 벙커 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시키는 일이라며 앵벌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껌을 팔거나 구걸을 하며 돈을 벌어서 가져다주는 일을 했다는 거였죠. 애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애가 그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이는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그 못된 놈은 그럴싸한 언변으로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더랍니다. 오히려 경찰한테 신고했다는 이유로 죽을 만큼 맞아야만 했다죠. 아이의 말을 들을수록 미안한 감정이 앞섰어요. 내 아이가 이토록 처절하게 살아오는 동안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슴에 묻고서 편히 먹고 자고 한 셈이었습니다.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희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9%로 나오더군요. 친자가 확실하다는 결과에 저희 세 가족은 부둥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을 품에 안았으니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기쁨이었어요. 정말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부모를 찾아야겠던 아이의 용기 덕분에 저희 부부와 아들은 10년 만에 재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아나 가출한 아이들을 깨어내 노동력을 착복하는 나쁜 놈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의 기억과 증언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뒤 그 벙커 대장이라는 놈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애들이 구조됐고 시설이나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나쁜 놈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아이를 10년이나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 아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시 되찾았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다시 모인 우리 가족은 잃어버린 세월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 지난 일이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여러 감정이 들곤 합니다. 겪기 힘든 일을 겪어온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청자분들도 소중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